오늘 오후 6시부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실시됩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은 저희 라디오 서울에 생중계해드립니다. 대선이 초박빙 구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토론은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TV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각 후보들은 치열한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TV 토론을 하루 앞둔 어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역까지 서가며 집중 훈련을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라인 산불이 2만 6천여 에이크를 태우며 확산 중입니다. 진화율 5%입니다. 앤젤레스 구규림에도 산불이 발생해 3천여 에이커를 전소시키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의 트라부코 캐년에서 역시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미주 아시안 여성들 사이의 유방암 진단이 타인종이나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번호인 213과 323 외에 738 지역번호가 추가됩니다. 오는 11월부터 신규 고객은 738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일자리나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술 안전성과 사이버 공격 방어 능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 AI 개발업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이 미래 산업을 둘러싼 중국과 주도권 경쟁 속에 중국의 간판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애플이 어제 인공지능 기능이 강화된 신형 아이폰을 공개하자 중국의 화웨이도 세계 최초의 2번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에서 군 발포에 숨진 미국인 A기는 자국군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해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과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법적 처분 시점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만과 월드컵 예선 경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전반을 마친 현재 1대1로 후반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도루 1개를 추가해서 46-47을 기록 중입니다. 경기는 4대10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실시됩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 대선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 열리는 이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박빙이어서 이번 토론이 향후 대선 판세를 좌우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도 없습니다. YTN입니다. 닷새간 토론 준비에 전념한 해리스 부통령이 잠시 남편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트럼프와 대면한 적 없는 해리스는 토론에서 검사 대 범죄자, 미래 대 과거의 대결 구도로 트럼프를 응수할 계획입니다. Best part of debate prep for you? Finally got out of the debate prep to look at these spices. Best part of debate prep so far. 이번이 7번째 대선 토론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보유하게 된 트럼프는 따로 토론 준비는 하지 않는다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토론에 집중하라는 주변의 조언을 얼마나 따를지가 관건입니다. If I destroy her in the debate, they'll say, Trump suffered a humiliating defeat tonight, no matter what. Although they did. 최근에 나온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사실상 동률인데다
이번이 마지막 대선 토론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토론에 쏠린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에서 토론이 열리는 만큼 주민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She is a prosecutor. She's definitely, I think she'll be able to hold her own better than Biden was able to. I'm very looking forward to it. It's the most unusual election preseason that I've ever seen. 90분간 이어질 토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각각 2분씩 질문에 답변하고 2분간 상대 발언에 반박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양측 의견이 부딪혔던 음소거 규칙은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발언 중일 때는 마이크를 끄기로 했습니다. YTN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 6시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이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8주 앞둔 오늘 열리는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맞대결은 역대급 초접전 양상인 이번 대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우선 대선 본선 토론 신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패기와 세 번째 대선을 치르면서 토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트럼프의 노련매 가운데 어느 쪽이 돋보일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진실과 과장, 거짓의 경계를 자주 넘나드는 변칙 복서 스타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의연함과 침착함, 지식과 논리 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피의자를 신문하듯 자신의 약점을 추궁해 들어올 전직 검사 출신의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대회 같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또 누가 법과 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결국 토론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법과 질서의 수호자이고 상대는 교란자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해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일지 중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당파 부동표심에 누가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진보 이미지를 얼마나 중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존중 결여 지적을 얼마나 불식할 수 있을지가 각각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TV 토론을 앞두고 지금 필라델피아 주도 만반의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주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 주변에는 지금 이미 바리케이트 설치됐습니다. 외부인의 센터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의 항의 시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에 불만을 표하면서 오늘 시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초접전 양상인 이번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일 될 TV 토론 앞두고 지금 현지 분위기는 달아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이 술집, 식당, 대학 곳곳에는 이 TV 토론을 함께 시청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한 호텔에 모여 TV 토론을 함께 지켜본다라는 계획입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대선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 19명이 걸려있는 주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으로 주목받게 된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필라델피아에서 큰 격차로 이김으로써 주 내 다른 지역의 패배를 만회해 승리를 거둔 바 있다라고 로이터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필라델피아 투표율은 68%로 주 전체 투표율 76.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1.2%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펜실베니아주에서 신승한 바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주민들은 이번 TV 토론을 계기로 해리스 부통령을 좀 더 잘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벤슬러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2020년 해리스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때 그에게서 그다지 깊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그는 검사 출신이고 트럼프의 공격에 잘 대항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향방을 가를 첫 맞짱 토론을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렬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빈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가지고 90분간 벌이게 될 진검승부는 초접전 양상인 이번 대선의 판세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니키 스마일리 모닝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토론장에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트럼프에게는 바닥이 없다며 우리는 트럼프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역시 초강경 극좌,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거친 언사까지 동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TV 토론 앞두고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 6월 말 TV 토론에서 촉발된 81세 고령으로 인한 직무 수행 능력 의구심이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딱 3살 적은 78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하차로 미국 역대 대통령 최고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대결 구도 때는 그보다 3살 적은 나이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적은 59살의 해리스 부통령과의 대결 구도에서는 횡설수설하거나 일관성 없는 발언과 극단적 발언이 새삼 조명받으며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0대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령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에 직면했다며 이를 통과할지 여부가 누가 대통령 집무실의 차기 입주자가 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82세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과의 첫 TV 토론이 바이든 대통령이 겪었던 이 고령 논란을 돌파할 수 있을지 오히려 역풍을 맞을지 시험대가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주장도 거침없이 내뱉는다라는 비판도 현재 받고 있어서 말실수 한 번이 고령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화당의 플로리다 위원장인 알 카르데나즈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불편한 현실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폭넓게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의 딕 더빈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7월 1일 결정과 관련해 오는 2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힌 것입니다. 더빈 위원장은 연방의회는 대법원에 의한 트럼프 면책 결정이 갖는 위험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극우적 판결이 미국민들에게 줄 심각한 위험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지난 며칠간 기승을 부렸던 남가주의 폭염기세 드디어 오늘 수그러듭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8도에서 12도가량 떨어져서 앞자릿수의 변화가 찾아오겠고 밤 기온도 6도에서 10도 이상이나 낮아져 확연한 기온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오늘도 여전히 10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서 오늘까지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더 떨어지고 목요일에도 3, 4도 이상 더 내려앉아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처럼 서늘해진 초가을 날씨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2도, 65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 102도, 60도, 해안 지역은 79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7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트라부코 캐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어제만 해도 뭐 이렇게 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또 수천 에이커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현재 에어포트 화재로 불리는 이 트라부코 캐년 화재는 8,500에이커의 면적을 전소시키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비상입니다. 나흘째 산불이 계속되면서 주민 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돌풍까지 예보돼서 인근 지역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산불이 옮겨붙은 주택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현지 시각 8일 발생한 산불은 주택 등 건물 30여 동과 차량 수십 대를 태웠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더 심각합니다. 산불은 현지 시각 5일 발생했는데 7일부터 9일 사이 그 규모가 4배 이상으로 커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를 태웠습니다. 1,800명 이상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지만 화재 진압률은 3% 수준에 불과하고 3만 6천여 동의 건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3명이 다친 것으로 CNN 등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바로 옆 네바다주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Flames crested the hill back over there, so we said, okay, let's get out of here before they, actually come and just force us out. 며칠간 이 일대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된 데다 산불이 능선과 계곡으로 번지면서 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산불은 또 열기를 끌어올려 주변 지역에 번개와 함께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Over 7,000 federal personnel are supporting local firefighting efforts across multiple states. Residents in the affected areas should remain vigilant and heed the warnings of local officials. 미국 전역엔 현재 70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산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가 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2시에는요 텔레그래프 로드에 있는 상가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해당 상가 지역에는 피자매니아, 뷰티살롱, 이런 리커스토어 등등이 이점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잠시 전이었던 6시 27분경에는 헐리우드 칼튼웨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발생 5분 만에 나무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사건이 최근 헐리우드 주택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방화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미주의 아시안 여성들 사이에 유방암 진단이 타인종이나 다른 민족 그룹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젊은 아시안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보건원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에 50세 미만의 아시아 태평양계 AAPI 여성 10만 명 가운데 약 55명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의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백인 여성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LA이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약 11,000명의 AAPI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약 1,500명이 숨졌습니다. 50세 미만 AAPI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약 52%가 증가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사이 AAPI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 비율은 33%가 증가했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43%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미주의 타인종, 타민족 여성들의 이 기간 유방암 발병 비율은 3%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AAPI 여성들 사이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는 문화적 혹은 생활 방식의 변화까지 복잡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주의 아시안 여성들이 서구화되면서 더 어린 나이에 사춘기를 맞이하는 점, 출산 연령이 미뤄지고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것 등이 유방암 발병이 늘어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지난해 AAPI 여성 10만 명 가운데 약 12명이 유방암으로 숨졌는데 이는 2000년의 사망률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미주 내 AAPI를 제외한 타인종과 민족 그룹에서 유방암 사망률은 30%가 감소했습니다. 국립보건원 데이터에 따르면 50세 미만의 AAPI 여성들 사이에서 췌장암, 갑상선암, 대장암, 자궁 내막암, 그리고 비호치킨 림프종의 발병률도 최근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이런 다른 유형의 암보다 젊은 AAPI 여성들 사이에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젊은 여성들이 더 공격적인 형태의 질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려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 도로들에서 과속과 난폭 운전 등이 위험 수준이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A 경찰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24일까지 LA에서 교통사고로 209명이 사망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203명과 비교해 3%, 2022년 같은 기간에 199명과 비교해 10명이 더 많아진 숫자입니다. 근데 이걸 퍼센테이지로 하면 또 굉장히 많아진 것처럼 보이죠? 5%입니다.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작년 LA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총 33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LAPD 공개 자료가 있던 지난 2012년부터 이때까지 가장 많은 숫자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LA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교차로를 분석하기도 했는데 한인타운에 있는 삼가와 버몬트 교차로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점으로 꼽혔습니다. 남간주 지역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 NIM에서 3살 배기 아이가 엄마와 함께 뜨거운 차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아이가 숨을 거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IM 경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30분경 1300 패션 레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부에 의식을 잃은 성인 여성과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출동 당시 기온은 104도였고 차량 내부 온도는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성인 여성과 아이 모두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아이는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아이의 사인은 열사병 합병증으로 전해졌습니다. Begun to discover your power. Join me, and I will complete your training with our combined strength. That's impossible! Search your feelings. You know it to be true. Beings. And together we can rule the galaxy as father and son. 아, 이거 컷이 상당히 기네요. 제가 그 딱 중요한 얘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네, I'm your father. 네, 그걸 찾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I'm your father, 스타워즈 다스베이더의 목소리 제임스 얼 존스가 93세를 이기로 사망했습니다. 존스의 소속사는 존스가 뉴욕 허슨밸리 자틱에서 숨을 거뒀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존스는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에서 악당 다스베이더 목소리 연기를 맡은 것이 아주 유명세를 타는데 큰 역할을 했죠. 제국의 역습에서 다스베이더가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와 광선검 결투를 벌이던 중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존슨은 감정을 극도로 배제한 건조하고 어두운 목소리로 다스베이드를 연기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존슨은 생전 인터뷰에서 다스베이더의 목소리를 처음 녹음할 당시 이 영화가 성공할 줄 전혀 몰랐어서 $7,000만 받고 일을 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당시에 1980년대인데 $7,000면 큰 돈 아닌가요?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킹에서 정글의 왕이자 주인공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 목소리를 연기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네, 다스베이더와 무파사가 같은 목소리 주인공입니다. 이 카리스마 넘치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1929년 개봉한 동명의 실사 영화에서도 같은 역을 맡아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또 CNN 방송 중에 흘러나오는 안대음성 This is CNN 이 목소리의 주인공도 다스베이더입니다. 제임스 얼 존스입니다. 1931년 미시시피주 시골 마을의 판잣집에서 태어난 존스는 배우를 꿈꾸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6살 때부터 미시간주의 외조부모 집에 맡겨지면서 자라왔습니다. 15년 만에 재결합한 영국의 전설적인 밴드 오아시스의 공연 티켓 값이 고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결국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형제 록밴드 오아시스가 재결합을 알리며 내년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개최하는 콘서트 티켓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약 150파운드, 우리 돈 약 26만 원으로 책정된 스탠딩 좌석은 몇 시간 만에 355파운드, 우리 돈 약 6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반영해 티켓 판매가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 때문입니다. 나중엔 장당 4,000파운드, 우리 돈 약 700만 원까지 치솟은 안표가 등장하자 예매에 실패한 팬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It was ridiculous. My friend bought some for like $2.5 grand each, and she bought 4 of them. But they were just too much, too expensive. 하지만 오아시스의 재결합을 기다려온 일부 팬들은 턱없이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t's the biggest comeback for me to see this band live again, but it's too expensive. But I think I'd go a little higher this time to see them, but I think it's a little too much. 불만이 폭주하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티켓 가격 급등에 대처하겠다고 약속했고 영국 경쟁시장청은 티켓 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A를 대표하는 전화번호가 있죠. 213, 323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 213 아니면 323. LA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신 분들은 지역번호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새 전화번호 738이 이제 11월부터 새롭게 배정된다고 합니다. 또 11월에 처음 이 738 번호를 배정받기 위한 이 사람들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네요. 최근 컬버시티에서 온라인 아파트 임대 사기가 성행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로컬 소식 정윤호 기자가 묶었습니다. 기존 213과 323 전화번호 지역의 신규 고객들에게 새 전화번호 738번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스펙트럼이 밝혔습니다. 새 전화번호 738 해당 지역은 다운타운 LA와 글렌데일, 사우스 패사디나, 베버리힐즈, 웨스트 할리우드, 커머스, 사우스게이트, 헌팅턴 파크, 호손, 몬테벨로, 로즈미드, 아람브라, 잉그루드, 리누드, 쿠다니, 몬트레이, 그리고 LA 카운티 지칼지가 해당됩니다. 새 번호를 배정받은 고객들은 로컬 전화를 걸 때에도 이를 먼저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의 213과 323 전화번호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컬버시티에서 온라인 아파트 임대 사기가 성행해 경찰이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행각 피해는 지난 7월 초부터 8월 말 사이에 걸쳐서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파트 유닛 임대 광고를 낸 후에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을 컬버시티 내 모종의 장소에서 만나 임대 계약을 하고 렌트비와 시큐리티 디파짓을 건네받은 후 행방을 감추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들로부터 건네받은 아파트 문 열쇠가 들어맞지 않아 연락을 취하지만 사기범들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으로 임대할 아파트를 구경하는데 피해자들이 돌아본 아파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해도 임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범들은 히스패닉 여성과 흑인 남성, 혼성 3인조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아파트 임대 유닛을 직접 방문해서 돌아볼 것, 직접 아파트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한 부동산 브로커나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 렌트 계약을 맺을 것, 같은 주소의 아파트 렌탈 유닛이 여러 개 다른 이름 아래 시장에 나올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ASQ 한인금연센터가 올해 추석을 맞아 한인 흡연자들과 흡연자 가족들의 웰빙 라이프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ASQ 한인금연센터 프로그램에 등록한 참가자는 금연 코치와 함께 맞춤형 금연 계획을 세우고 금연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등록과 상담이 완료되면 격려의 마음이 담긴 $20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들에게 2주 분량의 무료 니코틴 패치도 지원됩니다. 한편 무료 한국어 금연 서비스 등록과 문의는 1800-556-5564 1800-556-5564번입니다. 한인 2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결성된 단체 교포, 단체 이름이 교포입니다. GYOPO 교포가 오는 15일 LA 한인타운 인근 행콕파크에서 추석맞이 기금모금 행사를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맞이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수익금은 단체 활동 기금과 비영리 단체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티켓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포.us 이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해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에 상무부 부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행정부, 띵크탱크, 정재계 같은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간 공고하게 지속된 경제, 통상, 산업 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미래 산업을 둘러싼 중국과 주도권 경쟁 속에 바이오 기술까지 옥죄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방하원은 중국의 간판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바이오 보안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올 초 발의된 법안은 중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들을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과 연방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해당 제재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방기관과 거래를 금지합니다. 바이오 보안법이 실제 발효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약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체업체를 찾을 자금력과 지렛대를 보유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다를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보안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와 중국 제약업계는 심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7개 기업에 총 $300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SEC는 고용 및 해고 계약서에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방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7개 상장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기업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해당 기업의 직원 고용 계약서 등에 내부 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SEC의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기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의료에서 소프트웨어 이르기까지 업종이 다양했습니다. 행동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인 아카디아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애폴리오, 패션 소매업체 AKE 브랜즈 홀딩스, 그리고 신용보고기관 트랜스유니온도 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SEC는 이들 7개사가 앞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계약사 문구를 수정하는 등 문제 해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SEC는 지난 수년간 고용계약 등에서 기밀 유지 조항과 비공개 조항을 넘는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어제 아이폰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예전에 아이폰 새로 공개될 때마다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녔었죠. 그런 화제를 몰고 다녔던 아이폰, 이번에 나온 게 아이폰 16입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휴대전화를 발표했습니다. YTN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애플이 16번째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로 명명한 인공지능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된 아이폰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xt generation of iPhone has been designed for Apple Intelligence from the ground up. It marks the beginning of an exciting new era. 이 AI 기능을 통해 간단한 메모를 새로운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로 바꿀 수 있고 원하는 이모티콘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In Mail, it'll be easy to quickly survey your inbox. Instead of seeing the first couple lines of your emails, you'll see summaries that convey the most useful information. 애플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는 다음 달 시험 버전이 영어로 먼저 나온 뒤 내년에 다른 언어로도 나옵니다. 한국어 서비스 제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 아이폰은 오는 20일 정식 출시되는데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과 같은 1차 출시국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새 아이폰을 공개하기 직전 화웨이는 세계 최초로 2번 접는 휴대전화를 내놓고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물량만 300만 대에 육박하는데 아이폰과 같은 오는 20일 공식 판매를 시작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스위스를 비롯한 국제연구팀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인공 근육을 이용한 최초의 로봇 다리를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이외 화제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빙글빙글 돌며 움직이는 로봇 다리, 모래 위에서도 자갈 위에서도 매끄럽게 뛰며 움직입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로버트 카츠 슈만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이 인체 600개 근육에서 영감을 받아 보다 유연하고 민첩하게 걷고 점프할 수 있는 로봇 다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전기 유압식 작동 장치, 이른바 인공 근육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로봇 다리가 거친 지형에서도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으며 최대 13cm까지 점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비록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원을 그리며 점프만 할 수 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몇 년 안에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네요. 그리스의 대표 관광지 산토리니와 미코노스 섬. 최근 그리스 정부가 이 두 섬을 방문하는 유람선 승객에게 1인당 20유로, 우리 돈 약 3만 원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섬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문제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트레비 분수 역시 EU로 우리 돈 약 3천 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내년 약 3,200만 명이 로마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전 예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 제한된 인원만 트레비 분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안가에 서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을 흙탕물이 덮칩니다.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올린 사람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첸탄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한 사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첸탄강은 매년 추석을 전후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수 해일이 일어나는 곳인데요. 현지에서는 이를 귀신 파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1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파도에 휩쓸려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플러스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지금 경기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이제 약 한 2, 3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만을 상대로 2대1. 중국을 상대한 일본은 7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오만을 상대로 2대1? 야, 너무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아무튼 경기력이 그닥 좋진 않아요. 네, 2대1로 현재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첫 골은 전반전 황희찬 선수가, 두 번째 골은 후반전 손흥민 선수가 결국 그 밀집 수비를 뚫어내고 골을 터뜨렸습니다. 현재 2대1로 앞선 상황에서 후반전 약 3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패럴림픽에서 위대한 도전을 마무리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대회 MVP의 영광은 패럴림픽의 신기록을 세우며 사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낸 박진호가 차지했습니다. KBS입니다. 탁구 윤지유를 앞세운 100여 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뜨거운 환영 열기에 고된 열전을 마무리한 선수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해단식에선 17개 종목 감독 선수 전원에게 순금 메달이 수여되며 모두가 영웅임을 알렸습니다. 대회 이관왕에 더해 순금 메달까지 금빛 메달을 3개나 목에 건 명사수 박진호는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며 기쁨을 더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은 만큼 잘 관리해서 LA 때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메달 6개 등 30개의 빛나는 메달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이번 대회는 한 번 좌절을 겪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가져다준 무대가 됐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울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선수들은 4년 후 LA 패럴림픽을 기약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자, 지금 이게 한국과 오만과의 월드컵 예선전 처음에 이제 페널티킥 관련해서 비디오 판독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 오만 선수들 1대1일 때 눕기 침대 축구를 좀 하다가 추가 시간이 무려 16분이나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15분간 지금 후반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대1로 한국 대표팀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에서 시작된 대한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 여러 의혹들이 정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KBS입니다. 저희 협회는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해 2월 배드민턴 협회 이사회에선 국가대표 선수들의 신발만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건의가 나왔습니다. 선수가 편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 회장은 단번에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과 라켓까지 후원사를 강제하는 건 종합대회 종목 중 복싱과 배드민턴뿐입니다. 문체부는 이 지침부터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후원 계약이 2027년 3월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후원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안세영이 야박하다고 표현했던 비국가대표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규정은 폐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을 제외한 세계연맹 국제대회는 참가 자격만 있다면 대표팀이 아니어도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